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생태계 쪽 진도를 나가면서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이 단원을 훑어본다고 생각하고 앞에부터 가볍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생태계 쪽은 가볍게 살펴보고 뒤에 지구온난화 쪽 조금 세심하게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엘니뇨랑 라니냐라는 것을 배울 건데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빈칸을 세우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교재가 지금 없을 거라서 이 교재만 지금 같이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태계 쪽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요, 우리 지금 동물들, 또 식물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자기장 쪽 이야기를 할 때 이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라는 건 우리 하나의 시스템, 즉 우리가 하나의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생태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생태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혹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혹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물들은 다 생물적인 요소에 해당을 하고요. 비생물적인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는 땅, 공기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생물 요소, 두 번째는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한 밀접하게 관계를 짓고 살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생물보다 우리를 품고 있는 이 환경이 더 큰 단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생물적인 요소, 즉 우리를 품고 있는 이 비생물적 요소가 우리 생물적 요소를 끌어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소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할 거고 더 크니까요. 그쵸? 그 다음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끼치는 영향을 반대된다라고 해가지고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 자, 생태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소비자에 해당을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먹고 이런 관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해당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는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낸다? 즉 광합성을 해가지고 유기물이라는 것을 생산해낼 건데 우리 유기물 하면 뭐 생각나죠? 바로 포도당이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 유기물 하면서 유기물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포도당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풀이죠. 나무, 식물들이고요.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녹색 식물, 선생님 방금 말했던 식물들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 해 조류가 있는데 우리 가끔 그냥 조류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짹짹 조류 아니고 바다에 사는 조류, 즉 이제 미역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뜻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잡아먹고 살거나 아니면 상위 포식자면은 아래에 있는 소비자를 잡아먹는 등의 이제 이들끼리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애들을 뜻합니다. 초식동물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것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플랑크톤은 플랑크톤이지만 동물성 플랑크톤은 우리 소비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해자는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바로 이 분해자에 해당을 하는데 죽은 이 사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는 낙엽 이런 애들을 이제 하나의 환경으로서 인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분해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더 센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잡아먹어요. 또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들을 먹기도 하죠. 또 굉장히 큰 동물들,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은 자연에서 누굴 먹고 살죠?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먹이
사슬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될 건데 그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볼 건데요. 자, 상위 영양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위 영양 단계. 더 이제 위쪽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1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끼 요런 종류의 이제 누구? 초식 동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초식 동물들. 풀을 뜯어먹고 사는 친구들이죠. 혹은 누굴 잡아먹냐? 아까 말했던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이 바로 1차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2차 소비자고요. 또 걔네보다 더 세가지고 이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3차 소비자죠. 그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혹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기도 해요. 하지만 아래 단계에 있는 애가 윗 단계 애를 잡아먹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류의 조류. 아까 말했던 우리 새, 밖에 있는 새에 대한 조류가 아니고 이제 물에서 살면서 조직을 갖지 않은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봤던 해조류 있죠? 그 얘기를 지금 마저 조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녹조류. 우리 막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돌멩이 같은 데 초록색으로 끼어있는 애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 녹조류에 해당하고요. 갈조류는 이런 미역, 다시마, 우리 이런 애들 먹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먹는 애들. 홍조류는 김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김. 이런 애들도 다 우리 조류에 해당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생태계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류를 선생님이 구분지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옆에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아마 프린트만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들고 따라오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빈칸을 일부러 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한번 직접 채워보고 근데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훑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생물 요소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비생물 요소는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처럼 굉장히 큰 범위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마치 우리를 생물적인 요소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생물적 요소가 우리한테 주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이죠. 그래서 그게 작용이고 우리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이 비생물적 요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존재가 큰 존재한테 주는 걸 바로 반대되는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애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할 거고 얘네들은 우리가 서로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서로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지금 얽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객체와 객체군, 분집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선생님네 프린트에 항상 등장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네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선생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마 여기 프린트에 다 고양이 사진 있는 거 알죠? 자,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선생님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요. 선생님 고양이를 2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 다르겠죠, 당연히. 한 마리는 콩이고요. 2마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쓸게요. 한 마리는 까미예요. 자, 개체라는 건 뭐냐면 콩이 한 마리, 까미 한 마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의 고양이 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이도 개체 하나고요. 까미도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 생태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묶습니다. 이 고양이 2마리를 묶어놓거나 고양이 예를 들어서 한 5마리를 묶어놓았어요. 얘네들은 같은 종, 즉 그냥 고양이끼리만 묶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같은 고양이끼리 묶어놓은 걸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할 거다. 즉 개체군의 특징은 뭐다? 고양이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강아지 끼면 안 돼요. 개체군이 아니에요. 같은 고양이만 있어야 개체군입니다. 그럼 선생님, 강아지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뭐 여우 몇 마리, 토끼 몇 마리 이렇게 다 뭉쳐서 하나의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걔네는 바로 군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체는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이런 식의 한 마리고
개체군은 무조건 같은 종.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토끼면 토끼. 이렇게 같은 종끼리만 모여 있어야만 개체군입니다. 강아지 2마리, 고양이 3마리 가져오고 나서 같은 개체군이라고 하면 틀린 전식이에요. 그쵸? 분집은요, 여러 가지 이 개체군들을 모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집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분집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분집과 함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바로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아랑을 사슴 여기 개체 1마리 있죠? 그 다음 사슴 3마리 묶어놨죠? 개체 둔이에요. 그 다음 사슴 뼈가지고 다람쥐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부터는 우리 분집이라고 표현을 할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큰 범위로 생태계까지 합쳐졌을 때 우리 바로 이 환경까지 합쳐졌을 때를 바로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이 개체군들끼리 하는 상호작용 혹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무슨 차이죠? 개체군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같은 종끼리, 즉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이렇게 애들끼리 안 속에서 일어나는 걸 바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할 거라면 이 개체군 A 한 집단, 그 다음 개체군 B라고 하는 한 집단 이 둘이서 싸우는 거는 군집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2가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개체군 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체군 A와 개체군 B와 둘이 서로서 작용하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 있다. 군집 내 상호작용. 그래서 이 내용을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잘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길게 이야기를 끌고 가진 않겠지만 이번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오고가 티키타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생물, 즉 우리도 생물이고요.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도 다 생물이에요. 얘네들과 우리를 품고 있는 이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햇빛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햇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받는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요 잎의 두께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하나 있는데요.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강한 빛을 받으면 많이 투과가 되어야겠고 그걸 버티기 위해서 이 울타리 조직을 깊게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약한 빛, 즉 빛을 얼마 못 받고 사는 애들은 이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다 전달을 하려면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잘 좁아야 돼요. 그쵸? 얇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에요. 빛이 강하거나 빛이 약했을 때 울타리 조직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예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숲이 울창해져요. 울창해졌다는 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키가 큰 나무도 생기고 키가 작은 나무도 생기면서 하나의 숲을 형성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숲이 울창해졌어요.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위에 산 같은 데 등산 가면 굉장히 시원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러면 나무들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나무들이 다 빛을 받고 자라면서 땅이 지표면에 돋아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물, 즉 나무나 숲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빛이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게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온도와 생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여우 그림이 있어요. 둘이 여우가 이런 여우 그림 본 적 있으려나? 자, 여우가 지금 둘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 마리의 여우는 지금 굉장히 말라 보이고 귀가 굉장히 커요. 귀가 굉장히 크고 좀 약간 체구가 굉장히 털이 약간 좀 없어가지고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북극 여우는 일단 귀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귀 보면은 굉장히 작거든요. 귀도 작고요. 좀 통통한 것 같고요. 사막여우에 비해서는 또 털도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환경, 즉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온도인데요. 온도. 이 온도가 지금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선생님이 약간 크다. 그리고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귀가 작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귀 이렇게 끝에 달린 부분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말단부라고 할 거예요. 말단부라고 할 건데 이 말단부라는 게 주로 이제 귀를 뜻하거든요. 귀 같은 것들 끝에 달려 있는 거 말단부. 자, 근데 이 귀가 큰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넓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방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추운 곳에 사는 애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면 안 되죠. 최대한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진 열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출하는 부분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아야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단부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귀가 크다. 굉장히 말랐고 일단 말랐고 그다음 귀가 커가지고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얘는 열을 방출하지 않는 거죠. 열을 방출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열로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는데 숲에 사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광합성 황력으로 이제 물을 빼내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한번 그림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여우랑 북극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했고요. 자, 그 다음 물과 생물입니다. 히팅질로 되어 있는 사마귀 그림이 지금 딱 있는데, 자, 물이랑 생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건조한 공간에 이제 사막 같은 곳에 사는 이제 선인장 같은 애들은 이렇게 뾰족뾰족 생겼죠. 뾰족뾰족 생겼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분이 증발하는, 즉 아까 말했던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가시들, 이 잎이 원래는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잎을 이 가시로 바꿔가지고 물을 최대한 덜 빼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건조한 환경이라던가 물이 부족한 공간, 물이 많은 공간에 따라서 생물들이 좀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토양과 생물입니다. 이번엔 땅에 관련된 이야기,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얘네들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비 오고 난 뒤에 이제 땅 같은 데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뭐가 많냐면 지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렁이들. 얘가 본 적 있니? 지렁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렁이들이 나쁜 일,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바로 뭘 하는 애들이냐면 땅속에 이렇게 살면서 요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에 이런 토양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배설물을 아까 말했죠, 분해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성분을 다시 좋게끔 다시 한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식충식물 같은 거를 지금 여기다 그림을 갖다 놨는데 파리지옥이랑 끈끈이 주걱이에요. 파리지옥은 여기 이제 뭔가 들어오고 싶게 하는 거야. 벌레들이, 파리 같은 애들이 들어오고 싶게 해가지고 딱 이제 여기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네 하면서 파리가 웽 가서 앉는 순간 이 주걱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잡아먹혀요. 바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얘네들은 먹이를 먹으니까 좋은 거겠고, 근데 얘네들 곤충을 잡아서 기계에 이제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해충들, 우리한테 좋지 않은 벌레들을 잡아주니까 좋겠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잡아먹는 거고, 서로서로 좋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기와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 건데, 이 그림을 언제 나왔던 거냐면 우리 중학교 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식물은요 무조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광합성을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할 수는 없어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광합성은 일단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후 7시 24분 저녁 때인데 이때는 우리 햇빛이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식물들, 밖에 있는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조건 하에 있죠. 왜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럼 호흡은요? 호흡은 그러면 낮에만 하고 낮엔 안 하고 밤에만 하나요? 왜냐? 낮에는 우리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낮에는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호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낮에는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우리 낮에는 숨 쉬고 밤에 숨만 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식물도 똑같아요. 밤에는 호흡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왜? 광합성을 하기 위한 빛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낮에는 광합성도 할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나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지역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생물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건데 개체군을 상호작용하는 것과 군집을 상호작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고. 자, 군집이 있습니다. 군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A, 다음에 개체군 B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개체군 A, 즉 한 종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 그다음 개체군 B도 다른 종을 모아놓은 걸 뜻하는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 개체군을 구성하는 애들끼리의 상호작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써볼게요. 개체군의 상호작용. 자,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텃세입니다. 우리 이거 텃세는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텃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텃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원래 있던 집단의 사람들이 혹은 원래 있던 집단에 있는 것들이 동물들이 새롭게 들어온 애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텃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체군 A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떠돌이였던 한 마리의 강아지가 여우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종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자기의 공간이 뺏기는 걸 싫으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야. 여기서 약간 못 살게 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텃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텃세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좀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쵸? 괴롭히는 거여가지고 약간 개체군 A에서 B에서 약간 이런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같은 다른 개체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체군을 구성하는 이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위제예요. 순위제. 말 그대로 순위를 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순위제는 1등부터 만약에 한 10마리 정도가 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정해요. 1등만 정하는 게 아니고 꼭 꼴등까지 나와야 돼. 1등부터 꼴등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순위제를 따르는 애들은 순위대로 먹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주로 약간 닭 같은 애들이 이 순위제에 따라서 좀 이 생태계, 이 개체군을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리더제는 뭐냐면요. 순위제랑 약간 비슷한 듯 보이긴 하는데 약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순위제는 아까 말했듯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있어야 돼. 1, 2, 3, 4, 5, 6, 너 1등, 6등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리더제는 1등만 줘요. 딱 1등, 딱 대장 개체만 한 명 뽑아놓고 그 개체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평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제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하는 말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주로 이 리더제에 해당을 하고요. 네 번째는 사회생활인데 잘 지낸다 라는 뜻인데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마치 회사를 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딱 역할 분담도 잘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애들을 바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개미 같은 애들이 딱 길이 정해져 있죠. 여왕개미는 출산을 해서 종족을 이어가고 혹은 일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좀 잘 정해져 있고 이 개체군이 좀 잘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사회생활이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은 가족생활인데요. 가족생활은 중요한 게 사회생활이랑 좀 비슷한 듯 보여요. 이것도 왜냐 잘 지내는 거니까 같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생활은 혈연관계여야만 합니다. 얘네들이 낳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또 나가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게 바로 이 가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개체군의 상호작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이 딱 여기를 가릴 겁니다.
설명만 냅두고 얘네 이름이 뭔지 매치시키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거 지워지시겠네. 두 번째,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인데요. 자, 또 쓰고 가겠습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지금 25분 정도 지금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따라왔다면 선생님이 뒤에 이제 돌발 퀴즈를 냈을 때 또 풀 수 있을 거고, 뒤에 옆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옆에 문제 한번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내 상호작용은 뭐냐면요, 이 선생님 빨간색으로 좀 그려놓은 군집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뜻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개체군 A와 개체군 B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종간 경쟁. 그래서 종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좀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개체군이 있고 토끼 개체군이 있어요. 얘네끼리 종간 경쟁이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네는 종간 경쟁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종간 경쟁은 약간 조건이 있어. 좀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좀 사회적인 그런 먹이의 지위라던가 얘네들이 살아가는 그 서식의 지위가 좀 비슷해야 돼요. 생태계 내에서. 얘네들끼리 싸우는 게 종간 경쟁이라고 할 건데, 싸웁니다.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보통 되냐면, 인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들은 이제 뭔가 싸웠어요. 그럼 뭔가, 너 다시는 안 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같은 한 곳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잘 지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종간 경쟁의 결과는 꼭 한 집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 공간에. 한 집단은 꼭 박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원리냐면,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둘이 종간 경쟁을 했어요. 둘이 경쟁을 했는데 한 이제 개체군이 졌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이제 떠나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쟁 베타의 원리예요. 한 개체군은 아예 없어지는 거. 경쟁에서 패배해요. 자, 요게 종간 경쟁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분서입니다. 분서는 뭐냐면 얘네들이 좀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조금 협의를 봐서 먹이라던가 이런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 경쟁, 즉 종간 경쟁을 조금 피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어떤 개체 내에서 좀 잘 일어나냐면 이렇게 나무예요. 나무처럼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무를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이 나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는데 이런 나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살아가는 애들이 있고, 뭐 여기 살아가는 애들이 있고, 여기 살아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한 큰 나무에서도 약간 새들이 조금 자기의 위치를 좀 정해서 얘는 여기까지만 있는 먹이 이제 열매 같은 걸 따먹고, 이 B는 여기에만 있는 열매를 따먹고, C는 여기에만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적당히 분리해서 생활하는 걸 바로 분서라고 합니다. 경쟁을 조금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포식과 피식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를 뜻합니다. 포식이 먹는 거죠. 쎄 가지고 잡아먹는 거. 피식은요, 먹히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먹임을 이제 당하는 건데 주로 이제 좀 크고 작은 개체들끼리 만났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그래서 뭐 누진토끼와 스라소니라는 관계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큰 이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늑대처럼 생긴 애가 이제 토끼 종류를 잡아먹는 건데 이렇게 항상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재미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잇따라서 피식자는 감소를 하는 관계에 있어요. 왜냐면 이건 원리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먹이를 이제 먹는 애들이 증가를 하게 돼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 먹고자 하는 애들, 즉 피식당하는 애들이 처음에 많아져가지고 이 먹이가 많아지니까 살만한 거야, 포식자들이. 그래서 포식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좋았어. 피식이 많아져서 포식자도 많아졌는데 그럼 이제 먹이는 그대로 있는데 먹을 애들이 많아진 거란 말이지. 그럼 먹을 애들이 많아지면은 얘네들은 무차별적으로 계속 다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먹이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줄어들어요? 이 포식자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죽습니다. 먹이가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시 얘네들이 줄어들게 되면 피식 애들은 많아지거든. 이게 계속 굴레처럼 돌고 도는 게 바로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공생과 기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공생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편리공생이랑 상리공생이 있는데 자, 이 상자는 딱 봐도 무슨 상자죠? 서로 상이고 이 편은 한 편만 조금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편리공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명만 유리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 이 공생, 편리공생이잖아요. 둘이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편은 이득을 얻고요. 한 편은 이득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피해도 없어요. 보면 편리공생은 하나는 이득, 하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득도 아니고요. 손해도 안 봐요. 이게 편리공생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좀 내가 공생한다라고 할 수 없겠는데 이 하나는 아예 손해도 안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고래가 있어요. 고래처럼 안 보이지만 고래가 있어요. 성격 좋은 이제 큰 고래예요. 여기에 이제 약간 작은 거북이 같은 게 이제 들어붙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어나 이제 뭐 큰 거북 이런 애들한테 이제 돌고래한테 붙는 건데 고래 같은 거에 붙어가지고 얘는 엄청 크니까 사이즈가 지금 분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둘이 덩치 차이가 엄청나 크다. 얘가 뭐 이렇게 좀 크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붙는 거야. 착 붙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막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 가겠지. 그럼 얘는 이제 원하는 위치에 탕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별로 얘가 붙는다고 해서 무겁지도 않고 뭐 이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얘 큰 애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얼마나 좋아요. 타고 이동수단을 하나 타고 편하게 이동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리공생은 뭐냐면 둘 다 이득이어야 돼요. 둘 다 이득. 둘 다 상호적인 이제 이득을 얻는 겁니다. 쟤도 이득, 나도 이득 이렇게 서로 이득을 얻어가는 것을 바로 상리공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기생은 뭐냐면요. 이제 벼룩 같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우리 피를 막 빨아먹고 삽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기생인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기생도 약간 피해를 주면 생각하는 거고 어찌 보면 포식과 피식도 좀 잡아먹히는 관계에 처해 있는데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생은요 보통 작은 애들이 큰 애들한테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생이고 포식과 피식은 뭔가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그런 관계 큰 게 작은 걸 잡아먹는 이런 애들을 바로 포식과 피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장 이제 이 부분에서 조심해서 암기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분진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군을 구성하는 상호작용, 개체군 내는 분집이 아닙니다. 같은 종끼리 내는 것이고 분진 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같은 종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걸 바로 우리가 분진 내 상호작용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쭉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풀었을 것 같은데 문제가 간단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간단하게 교재 한번 쓱 훑어보고요. 이번 타임 마무리하고 다음 타임에는 지구 온난화 쪽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개체군 A입니다. 선생님 말했죠? 개체군은 개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종끼리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서식 지역의 온도에 따라 호랑이의 몸 크기가 달라졌대요.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뭐뭐에 따라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치고 시작합시다. 온도에 따라 호랑이의 몸 크기가 달라졌대요. 자, 온도, 비생물적인 요소, 호랑이 생물적인 요소죠. 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끼치는 영향이에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인한테 끼치는 거 바로 기억에 해당하네요. 됐죠? 자, 지렁이의 활동으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 자, 지렁이 생물적 요소죠. 토양의 통기성, 비생물적 요소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끼치는 영향이에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한테 끼치는 거 바로 니은에 해당한다. 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게 풀었나요? 네, 좋습니다. 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바로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했는데 생태계 평형 부분이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 부분만 조금만 5분 정도만 더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개체, 즉 한 마리 그 개체가 모여가지고 개체군을 꾸리고 그 다음에 개체군이 이제 생물 유사 요소들과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좀 잘 살아가는지 걔네들이 하나의 평형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물적 요소도 있고 비생물적 요소도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막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이런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태계 평형이 일단 유지가 되려면 생물, 우리 앞에서 일단 나온 이제 앞쪽에 배웠던 생물 다양성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살아갈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먹이라던가 환경, 걔네들이 살아가기 적절한 온도와 환경들이 있겠고 또 걔네들이 꼭 먹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먹이, 우리도 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그런 요인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먹이 관계가 있었는데 이 먹이 관계라고 하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걔네들이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좀 안정적이어야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안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슬. 먹이 사슬과 그물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점점 복잡하게 생긴 게 이제 뭐지? 할 수 있는데 딱 보면 돼요. 자, 한 줄이죠.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메뚜기는 풀을 먹고 살고요. 개구리는 그 풀을 먹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 거고요. 매, 이제 큰 새 있잖아요. 걔네들은 바로 이 개구리를 먹고 살 건데 딱 한 줄입니다. 메뚜기는 풀만 먹고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고 매는 개구리만 먹는 지금 그림을 나타냈는데 봐봐요. 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메뚜기 없어졌어요. 어머, 개구리는 이거 먹기 싫거든요. 어떡해. 이 생태계는 망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왜? 한 줄밖에 없었잖아. 근데 우리 여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풀 메뚜기 먹고요. 근데 풀을 먹는 애가 또 있어요. 들쥐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좀 늘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개구리는 지금 메뚜기밖에 안 먹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자, 근데 중간에 이제 올빼미 입장 한번 보면은 올빼미는 들쥐도 먹고요. 먹을 수 있는 애가 많아요. 개구리도 먹을 거고. 또 매 입장에서도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매도 올빼미도 먹고 토끼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얘네들끼리의 이 생태계들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생태계 A랑 B를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복잡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해 보이고 조금 더 먹이 사슬상에서 조금 더 복잡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태양 에너지를 지금 넣었는데요. 태양 에너지를 쓰는 데는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생산자. 광합성을 하는 이제 생산자가 요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1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2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3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냥 먹고만 있진 않아요. 또 호흡을 해가지고 방출된 열 에너지도 이제 내뿜게 되고 분해자 아까 말했던 사체 얘네가 죽으면 생기는 이제 바닥에 깔리는 고사물, 낙엽물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도 분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 태양 에너지는 이 순환하지 않고 보면은 지금 물질게요. 물질은 지금 여기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태양 에너지는 한 방에 일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생태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구조 뭔지 알죠? 위로 갈수록 점점 쌓여가지고 좁아지는 그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최상위에 누가 있냐면요. 3차 소비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3차 소비자 즉 제일 큰 모든 걸 잡아먹는 애가 제일 많아질 경우에는 옆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말이 안 되죠. 먹고 살 애들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뜯어먹을 거예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3차 소비자 가장 작은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띄게 되는데 사람도 이 생물량 피라미드 속에서는 맨 위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항상 띄게 된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항상 더 상위 영향자 즉 1차 소비자가 맨 밑에 있으면 생산자가 밑에 있으면 위로 갈수록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가 이제 항상 일정하게 대부분 유지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게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깨지는 순간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게 돼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뭔가 1차 소비자가 더 살만한 환경이 조성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1차 소비자가 먹고 사는 생산자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냥 정량대로 있는 건데 이 생산자를 즉 풀을 먹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면 얘네들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위에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먹을 먹이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먹을 먹이들이 또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다 좀 감소하는 현상을 벌이게 되면서 다시 이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얘네를 먹던 애들이 줄어든 거죠? 그럼 다시 이 풀떼기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 얘네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얘네는 다시 감소하게 되죠. 먹이가 없어지니까. 다시 생태계가 회복된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일정한 좀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포식과 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포식과 피식 관계예요. 그래서 포식자는 스라소니고요. 피식자는 눈신토끼예요. 자, 우리 포식자 스라소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스라소니 고양이과여가지고 약간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잘 보면 고양이라는 게 조금 큰가요? 약간 고양이보다 더 큰 게 사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호랑이처럼 생긴 게 바로 스라소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라소니 잠깐 보여드렸고요. 스라소니, 얘가 스라소니고 눈신토끼는 그냥 토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얘네들이 눈신토끼를 잡아먹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는 애들은 약간 주기를 가지면서 좀 일시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 눈신토끼가 이 초록색이고 스라소니가 이 빨간색인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눈신토끼는 스라소니를 잡아먹히는 피식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 지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보면은 지금 여기서 폭발적으로 둘 다 폭발적으로 눈신토끼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스라소니는 뭐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를 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누가 먼저 증가를 했냐면 잘 보면 이 초록색이 먼저 증가를 합니다. 즉 눈신토끼 피식이 먼저 증가를 하고요. 그 피식이 증가하게 되면은 먹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걸 먹고 사는 포식자가 잇따라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일까?
먼저, 포식 나중.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피시기를 포시기가 따라가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먹히는 애가 먼저 가면은 먹는 애가 잡으러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개체량도 이런 변화를 따라간다. 마찬가지로 줄어들 때도 똑같습니다. 피시기가 줄어들면 포시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런 굉장히 평형을 잘 이루고 살던 이 생태계들이 인간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그냥 살아가려고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좀 너무 과한 발전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좀 무너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 있겠고요. 혹은 뭐 자연재해도 있어요. 우리가 일으킨 건 아니고 자연재해, 토산이나 뭐 홍수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벌목 갑자기 이런 거 탁 깎아버리는 거, 산 밀어버리고 환경오염,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되죠. 남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막 바다에 있는 거 다 쓸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 혹은 불법적인 포획, 그냥 신기하다는 이유로, 어디 전시하겠다는 이유로 바다에만 이제 자연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애들을 잡아오는 것들. 혹은 이제 외래생물 뿌리는 거, 뉴트리아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토종 애들,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애들을 잡아먹고, 왜냐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거든요, 걔네들이. 공격성이 조금 더 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조금 괴롭힌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환경을 조금 망치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45분 정도 쭉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생태계 문제 한 번만 풀어보고 요번 타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별은 지금 생산자에 해당을 하죠. 생산자를 잡아먹고 사는 애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는 2차 소비자, 얘는 3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여기서 1차 소비자죠. 기억은 틀렸고요. B에서 별의 에너지 중 일부는 토끼에게 전달될 거래요. 일부 전달되겠죠, 에너지. 자, 생태계 평형은 B가 얘네보다 당연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왜?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물 같은 얘는 사슬이고 얘는 그물이고 그물이 더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이 더 안정적으로 B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한번 그냥 쑥 훑어보고 그렇군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지구온난화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면 됩니다. 잘 쉬었으면 우리 뒤에 부분 지구 환경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빈칸 채우면서 같이 따라오도록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열수지 부분 쪽이 이제 약간 숫자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볼 내용은 첫 번째는 온실 효과입니다. 온실 효과. 자, 우리 온실 효과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아마 지구 온난화일 텐데요. 그래서 온실 효과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을 하자면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하나 써놓고 갈게요. 온실 효과가 나쁜가 한번 써두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영하까지 평균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좀 살아가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지구 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지구 대기 때문에 생기지만 이 지구 대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실효과가 없다면 영하 18도 막 이럴 텐데 그럼 이 온실효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의 이제 빛 에너지로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주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에 해당합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건 내가 가능한 거예요. 뭐가? 보는 게 가능한 광선입니다. 가시광선. 자,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들어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백을 다시 내보냅니다. 어떤 형태로? 적외선 에너지 형태로 주로 내보내게 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로서. 이게 대기가 없을 때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대기가 있을 때는 이제 온실효과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들어보냅니다. 근데 이때 똑같이 이제 내보내게 될 텐데 이 내보내는 과정에서 여기 대기에 가두어두는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가두어두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대기에 에너지를 가두게 되는데 이 가두게 되는 순간 다시 이거를 지표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로 다시 방출한 거를 또 다시 내보내요. 그럼 또 일부는 가두고 일부는 내보내게 됩니다. 우주로. 이 현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 지표면이 살살살살살살 데워지는 현상을 바로 이 온실효과라고 표현을 할 건데 갇히고 지표로 가고 또 갇히고 지표로 가고 이렇게 에너지가 갇히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요거를 바로 온실효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가 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라는 건데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기체는 바로 말 그대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바로 온실기체라고 할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바로 이산화탄소죠.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 온실기체의 대표인데 자, 온실기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태양 복사는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복사되는 에너지, 즉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잘 흡수를 안 하는데 다시 지구에서 방출할 때 이 에너지는 흡수를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온실기체 중에 대기로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누구?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한 1%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그 1%밖에 안 되는 게 가장 이 온실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기체다라는 게 조금 웃긴 이야기고,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겠죠? 도대체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어떻게 이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복사 평형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 평형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온실 효과, 온실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어서 복사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자, 들어옵니다. 나갈 거예요. 아까 보던 그림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100을 넣었을 때 100이 지표면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표면이 100을 다시 내보내는 거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건데 대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을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을 내보내요. 근데 그럼 여기 100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 거냐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대기인데 지구 대기에 갇히는 게 절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100을 넣습니다. 그럼 바닥에 100이 생길 거고요. 그럼 다시 100을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100을 방출을 못하고 50만 방출을 해주고 다시 50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0을 방출하고 50을 다시 넣었어요. 그럼 다시 50이 나가겠죠? 그럼 50이 다시 갇혀 있다가 25는 나가고 다시 25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그럼 25가 또 나가요. 그럼 이번에는 12.5가 나가고
12점은 다시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이 이제 지구 대기가 있을 텐데 아까 말했던 이제 특성, 지구 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 때문에 이런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특성입니다. 지구 대기에다가 복사할 에너지들을 일부 가둬요. 일부는 다시 우주로 방출을 하는데 방출을 안 하고 다시 가둬놨다가 다시 지표로 쏘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냐. 아까는 100 넣고 100 나왔기 때문에 복사,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양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100이고요. 자, 방출하는 거 쭉 다 더해보면요. 흡수한 게 100이었고 방출한 쭉 더해볼게요. 50, 25, 12.5, 25, 12.5 쭉 더해볼게요. 뭐 6이니까 뭐 여기 6.25로 쭉쭉쭉쭉 더해보면 얘네들이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거랑 같아지는 건 알겠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웃긴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아까 흡수했던 거 100. 그 다음 아까 50 다시 흡수했죠. 근데 25 다시 흡수했죠. 그 다음에 12.5 다시 흡수했죠. 이렇게 계속 다 흡수하는 걸 합치게 되면은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는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00 아니었어요? 태양은 100만 줬는데 도대체 왜 지표는 200이라는 숫자를 흡수한가? 이걸 누가 만들어줬죠? 대기가 만들어줬죠. 대기가 가두게 되면서 얘네를 가뒀다가 다시 내보내고 다시 얘네 들어오고 50 들어오고 다시 다 방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다시 들어오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100밖에 안 줬는데 대기가 실제로 흡수하게 된 에너지는 200이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쭉 선생님처럼 써보고요. 써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흡수하는 양과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가 100 넣었는데 200이 지표면 실제로 흡수가 된 걸 통해서 원심 효과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밑에 열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 그림을 표현한 게 이 열수지 그림인데 얘네들도 다 에너지 평형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100을 넣었어요. 근데 일부는 지표면 흡수하고요. 대기에 흡수되는 애들도 있고 다시 반사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합쳐보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기에 흡수되는 애들 그 다음에 지표면에 흡수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23 더하기 47이거든요. 얼마죠? 70이죠? 근데 아까 70이에요. 근데 지구가 지금 지표면이 70, 지구에 70이 들어왔다는 거는 방출도 70만큼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사로 나가는 게 70이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게 성립하는구나. 하나 더 볼게요. 지표면에 방출되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애랑 대기가 재복사돼가지고 요 되는 98만큼. 그래서 47 더하기 98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140이에요. 그래서 오늘 퀴즈, 이 145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찾을 겁니다. 5초 드릴게요. 여기 있다. 지표면에 방출되는 거.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47이랑 98이었는데 얘네들 다 이렇게 145였거든. 근데 이 145가 어디 있었다? 바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양이 145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항상 이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양이 같은 건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얘네 대기들이 축적을 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점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뭐냐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할 건데 이 온실 효과가 점점 커지고 즉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죠.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도 커지고 더 많은 애들이 재복사되게 되면서 재복사라는 건 다시 이 대기에 가두고 다시 들어오고 가두고 들어오는 게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랑 이제 기온 변화에 대한 얘기에서 점점 평균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런 기온 패턴을 연관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만큼 이 지구도 같이 지구의 평균 기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요. 빙하가 일단 녹을 거고요.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아졌다. 즉 바다의 해수면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수의 열팽창은 뭐냐면요. 해수의 열팽창은 어디? 여기 있죠. 해수 열팽창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걔네 자체적인 부피가 계속 팽창하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의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서 해수면이 위로 올라갔다,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해수면이 팽창했다라는 물이 점점 차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이런 이상기후 같은 악기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류성 어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추운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추운 곳에 글씨를 조금 읽어볼까요? 추운 곳에 사는 물고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추운 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구온난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직접 만나서는 못했으니까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우리 사막화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날이 덥고 뜨겁고 이런 지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쵸? 약간 몽골 아니면 저기 이집트 이런 쪽으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막은 온도가 높은 곳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거는 건조 지역을 뜻해요. 사막은 온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건조한 지역을 뜻한다. 그래서 사막화라는 건 뭐냐면요. 사막이 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건조하지 않았던 지역이 건조해지는 거. 요거를 주로 이제 사막화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막화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전달을 해주기 요 프린트랑 그 다음에 시험지, 또 과제물을 주간지, 평소에 봤던 그 동물 그려진 주간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 주간지 잘 풀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점수 공유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 공유까지 다 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다시 만나가지고 앞에 부분 복습 리뷰하면서 뒤에 부분 더 힘차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